월요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일을 하고 누군가는 친구와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거리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배달 오토바이,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들, 모든 것이 어제와 같았고 내일도 그럴 것처럼 보였습니다. 최근 IMF가 발표한 보고서 하나가 경제 뉴스 섹션에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한국의 국가 부채 증가 속도가 비기축통화 국가 중 가장 빠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카페에 앉은 사람들 중 그 기사를 본 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본 사람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국가 부채라는 단어는 이미 몇 년째 반복되는 익숙한 경고였고 체감되는 변화는 없었습니다. 커피 한 잔 가격은 여전했고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카드는 문제없이 긁혔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날짜도 변함없었고 대출 이자율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숫자가 자신의 일상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눈앞의 현실이 괜찮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 누군가는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왜 같은 숫자인데 어떤 나라는 괜찮고 어떤 나라는 위험한 걸까? 왜 비슷한 부채 비율을 가진 나라들이 전혀 다른 평가를 받는 걸까? 그리고 왜 국제기구는 지금 이 시점에 한국에 경고를 보낸 걸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가 부채를 단순한 숫자로 착각합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50%라는 비율이 높은지 낮은지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서 안심하거나 불안해합니다. 실제로 한국의 공식 국가 채무는 현재 국내 총생산 대비 50% 선을 이미 넘어선 상태입니다. 일본의 260%, 미국의 120%와 비교하면 훨씬 낮습니다. 프랑스나 이탈리아보다도 낮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선진국들도 부채가 많지만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숫자만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 비교에는 중요한 전제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그 나라들은 기축통화국이라는 사실입니다. 기축통화국은 자국 통화가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나라를 말합니다. 미국의 달러, 유럽의 유로, 일본의 엔화가 대표적이죠. 이들 통화는 국제 거래의 기준이 되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보유하는 외환 보유액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미국은 달러를 찍어낼 수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유로를 사용합니다. 이 통화들은 전 세계가 믿고 받아주는 돈입니다. 국가 부채가 늘어나도 국제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리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위기가 와도 자국 통화로 채권을 발행하면 누군가는 삽니다. 이것이 안전판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전혀 다릅니다.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닙니다. 미국처럼 돈을 무작정 찍어내면 원화 가치가 떨어져 환율이 폭등하고 수입 물가가 걷잡을 수 없이 치솟으며 경제 시스템이 붕괴됩니다. 국가 신용도가 조금만 흔들려도 해외 투자자들이 즉시 자금을 회수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은 부채 비율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다릅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착각을 합니다. 우리도 선진국처럼 부채를 늘려도 괜찮다는 착각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현재 53.4%에서 2030년까지 64.3%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증가폭은 10.9%포인트입니다. 이 수치는 미국과 프랑스 같은 기축통화국을 제외한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IMF가 특히 우려하는 건 한국의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빚을 갚을 사람은 줄어드는데 갚아야 할 빚은 가장 빠르게 늘고 있다는 이 모순이 한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속도입니다. 절대적인 비율이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고 있느냐입니다. 부채가 천천히 늘어나면 경제가 적응할 시간이 있습니다. 세수를 늘리거나 지출을 조정할 여유가 생깁니다. 하지만 급격하게 늘어나면 시스템이 대응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자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재정 운용의 유연성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적 차이는 뉴스 헤드라인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은
비율 하나뿐입니다. 그 숫자 뒤에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과정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돈을 쓰고 세금으로 충당하지 못하면 채권을 발행합니다. 이 채권을 누군가 사줘야 합니다. 국내 금융기관이 사기도 하고 외국 투자자가 사기도 합니다. 이 과정이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신뢰가 필요합니다. 이 나라가 빌린 돈을 갚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입니다. 신뢰는 여러 요소로 만들어집니다. 경제 성장률, 재정 건전성, 정치 안정성, 통화 가치. 이 중 하나라도 흔들리면 신뢰가 약해집니다. 신뢰가 약해지면 채권을 사려는 사람이 줄어들고 금리가 오릅니다. 금리가 오르면 정부가 갚아야 할 이자가 늘어납니다. 이자 부담이 커지면 다른 곳에 쓸 돈이 줄어듭니다. 복지 예산이 줄거나 인프라 투자가 미뤄집니다. 이 흐름은 개인의 대출과 비슷합니다. 소득이 안정적이고 신용 등급이 높으면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빚이 많으면 금리가 오릅니다. 같은 금액을 빌려도 갚아야 할 이자가 더 많아집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규모가 크고 영향을 받는 사람이 많을 뿐입니다. 한국의 경우 최근 재정 지출이 빠르게 늘었습니다. 복지 확충과 경기 부양을 명목으로 현금성 지원 정책들이 대폭 확대되면서 재정 투입 기조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기획재정부의 국가재정 운용 계획에 따르면 정부의 재정 지출 규모는 매년 평균 5.5% 이상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됨에 따라 세수 증가율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간격이 계속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부는 더 많은 채권을 발행해야 합니다. 채권 발행이 늘어나면 시장의 국채 물량이 많아집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오릅니다. 국채 금리가 오르면 회사차의 금리도 따라 오릅니다.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이 늘어납니다. 투자가 줄어들고 고용이 위축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과정이 한 번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천천히, 조금씩,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위기가 오는 게 아니라 작은 신호들이 쌓입니다. 환율이 조금씩 오르고, 국채 금리가 조금씩 오르고,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조금씩 축소됩니다. 하지만 개별 사건으로는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국제기구 IMF의 분석에서도 이런 흐름이 반복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른 나라일수록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위기 대응 능력이 약해진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비기축 통화 국가는 환율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외부 충격에 더 취약합니다.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자본이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이런 구조는 아마도 의도한 것도 계획한 것도 아닐 겁니다. 여러 선택이 모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복지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압박, 세금을 올리기 어려운 현실들. 이 모든 요소가 결합하면서 부채는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누구도 나쁜 의도를 가지지 않았겠지만 시스템은 그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합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회사에 가죠. 점심을 먹고 오후에 일을 합니다. 퇴근 후 마트에 들러 장을 봅니다.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 잠이 듭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 패턴이 반복됩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오히려 사람들은 안심합니다. 경제 뉴스에서 부채 증가 이야기가 나와도 자신의 일상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월급은 들어오고 카드는 쓰이고 대출 이자는 부담되지만 아직은 감당 가능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벌써 뭔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단지 당장에 크게 느낄 수 없을 만큼 아주 천천히 진행될 뿐입니다. 최근 몇 년간 여러 국가에서 비슷한 흐름이 관찰되었습니다.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는 동안에는 큰 문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서 경기가 부양되고 일자리가 유지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소비를 하고 기업은 영업을 이어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국채 금리가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2%였던 금리가 10.5%가 되고 10.8%가 되었습니다.
변화 폭이 작아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매년 발행하는 채권이 수백조 원 규모라면 0.3% 금리 상승도 수조 원의 이자 부담 증가를 의미합니다.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정부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다른 예산을 줄이거나 세금을 올리거나 채권을 더 발행하거나 세금을 올리면 당연히 반발이 생깁니다. 예산을 줄이면 불만이 나옵니다. 결국 채권을 더 발행하게 되죠. 그러면 금리가 또 오릅니다. 이 순환이 반복됩니다. 사람들은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신호를 봅니다. 환율이 오릅니다. 해외여행 경비가 늘어납니다. 수입 물가가 오릅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장바구니 가격이 예전보다 비싸졌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신호들을 하나로 연결하지는 못합니다. 각각을 독립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입니다. 환율은 환율, 물가는 물가, 금리는 금리. 이것들이 모두 국가 부채 증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떠올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당장 행동하지 못하고 선택을 미루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대출을 조금 줄여야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다음 달로 미룹니다. 지출을 줄여야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필요한 소비라고 합리화합니다. 저축을 늘려야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여유가 생기면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이 미루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치 하나의 시스템처럼 많은 사람들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 안에서 한 가지 흐름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금융기관 사이를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음에는 저축은행이나 캐피탈로 갑니다. 그 다음에는 대부업체를 찾아갑니다. 이것을 계단을 내려가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3층은 시중은행이에요. 금리가 낮고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신용도가 좋고 소득이 안정적인 사람들이 이용하죠. 2층은 저축은행과 캐피탈입니다. 금리는 조금 높지만 조건은 덜 까다롭습니다. 1층은 대부업체입니다. 금리가 훨씬 높지만 거의 누구나 빌릴 수 있어요. 최근 몇 년간 이 계단을 내려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자료를 보면 2층에서 대출받는 사람들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가 관찰됩니다. 3층에서 대출이 막히면 2층으로 가고 2층에서도 안 되면 1층으로 가는 겁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 60대 이상 고령층의 빚 문제가 위험 수위를 넘었습니다. 한국은행의 2025년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층 대출 규모는 무려 375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전체 가계대출의 20%를 훌쩍 넘어 4분의 1에 육박하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빚을 지고 있는 은퇴한 어르신 한 분당 평균 8,65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대출의 질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소득 증빙이 어려운 고령층이 시중은행에서 밀려나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이금융권인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등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금융통계에 따르면 고령층 대출의 상당 부분이 이러한 비은행권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고금리 부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빚을 진 노인 셋 중 한 명은 고금리 부담에 시달리는 악성 대출 상태라는 뜻으로 이들의 파산 위험이 경제 전반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고령층이 이런 곳으로 갈까요?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듭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렵습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1위입니다. 그런데 집은 있어요.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일반 은행에서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합니다. 상환 능력을 의심받는 거죠. 그래서 조건이 덜 까다로운 곳으로 갑니다. 금리는 높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필요한 돈이 있으니까요. 병원비, 생활비, 자녀 지원. 이유는 다양하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높은 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현상의 진짜 의미는 따로 있어요. 한국은행이 2025년부터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를 처음으로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차주별이라는 말은 개인별로 추적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금융기관별로 집계했습니다. 은행에 얼마, 저축은행에 얼마, 이런 식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개인 단위로 봅니다. 한 사람이 어디에서 얼마나 빌렸는지를 전부 합쳐서 보는 겁니다. 왜 이런 통계를 만들었을까요?
집중부실 위험군을 조기에 포착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 곳에서 동시에 빌린 사람을 찾아내려는 거예요. 한 곳에서만 보면 문제없어 보이지만 전체를 합치면 위험한 수준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미리 파악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부채가 있어요. 전세보증금입니다. 한국 특유의 전세제도는 개인 간 거래라는 특성상 BIS 국제결산은행 등 국제기구의 공식 가계부채 통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2025년 추산에 따르면 기존 대출과 중복되지 않는 순수 보증금 부채만 약 756조 원에 달합니다. 전체 전세금 규모는 이미 1,000조 원을 훌쩍 넘긴 지 오래입니다. 물론 이 중 전세 대출과 중복되는 부분을 고려해야 하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공식 가계부채에 실질적인 보증금 부채를 합산하면 전체 규모는 2,600조 원 수준에 육박하게 됩니다. 이는 대한민국 경제의 거대한 잠재적 위험 요소로 지목됩니다. 그런데 이 돈도 결국 누군가의 부채예요. 집주인이 그 돈으로 대출을 갚거나 다른 투자를 하거든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돌려받을 돈이지만 시스템 전체로 보면 순환하는 부채의 일부입니다. 다만 통계에 안 잡힐 뿐이죠. 이런 선택들이 쌓이면서 경제 전체의 구조가 변합니다. 3층에 있던 사람이 2층으로 내려가고 2층에 있던 사람이 1층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갈수록 금리가 높아지고 부담이 커집니다. 하지만 당장 필요한 돈이 있으니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이 흐름을 막으려 합니다. 2026년부터 우체국에서 시중은행 대출 업무를 대행하기 시작할 예정입니다. 고령층이나 지방 거주자들이 은행 지점까지 가기 어려우니 가까운 우체국에서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 겁니다. 접근성을 높여서 사람들이 제2금융권으로 내려가는 걸 막으려는 시도죠. 하지만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창구를 늘린다고 해서 대출 조건이 완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신용도가 낮거나 소득이 불안정하면 어차피 거절당합니다. 결국 조건이 맞지 않는 사람들은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국제기구들은 최근 보고서들에서 한국처럼 가계부채 부담이 크고 인구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국가들이 향후 금융 불안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역시 가계부채 총량 자체보다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부채의 질이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는 점을 더 심각한 위험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소득 하위 20% 가구의 평균 부채는 4,300만 원입니다. 이들의 자산은 대부분 전세보증금이나 자동차 같은 비유동 자산이에요. 급하게 현금화하기 어려운 것들이죠. 그런데 부채는 현금으로 갚아야 합니다. 상위 10% 가구는 전체 자산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요. 반면 하위 50% 가구는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순부채 가구로 분류됩니다. 이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산 가격이 오를 때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담보 가치도 올라가니까요. 하지만 자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담보 가치는 떨어지는데 빚은 그대로거든요. 이때 계단 아래층에 있던 사람들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출근합니다. 지하철은 여전히 운행되고 신호등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죠.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십니다. 모든 게 평소와 같습니다. 그러나 금융기관 창구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3층에서 거절당한 사람이 2층으로 향하고 2층에서 거절당한 사람이 1층을 찾아갑니다. 한 명 한 명은 작은 움직임이지만 이 흐름이 모이면 시스템 전체의 무게중심이 이동합니다. 한국은행은 이제 개인별로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어디서 얼마나 빌렸는지 전부 합쳐서 봅니다. 이 데이터가 쌓이면 무엇이 보일까요? 아마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동시에 빌리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창밖으로 평범한 오후 풍경이 펼쳐집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들, 여느 때와 다름없는 하루.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혹시 본인이나 주변에서 비슷한 흐름을 체감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복잡한 경제 현상 뒤에 숨은 구조를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뉴스가 말하지 않는 신호들을 먼저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중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